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정보사회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론 영역 보시면은, 적다면 적다? 아닙니다. 정보사회론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아마 가장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가장 이 파트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 정보사회론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진척되면서 새로운 영역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전에 있는 정보사회라는 것이 변형되고 나서 나타났던 현실들에 대해서 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현황이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기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다양한 이론들은 사실은 지금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배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보사회론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살아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보사회론은 당연히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사회,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정보사회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이후에 AI나 기타 등등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보를 넘어선 이제 초정보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과도기 상에서 이 학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 영역들이 항상 일편화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이 많이 봤던 도서들이나 관련 책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실제 그러한 책들이 대대로 이제 하나의 문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기출해 보게 되면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대고시에서 지금 이번에 만들게 된 게 이제 새로운 영역을 담아서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담은 정보사회론 교재를 만들고자 지금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새로운 영역들이 나왔는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에 되도록이면 가장 최근의 이론들을 담고자 매우 애썼습니다. 하지만 출제진들이 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뭐냐면 실제로 이제 새롭게 나온 들이 이론인데 그 전에 걸 출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확정된 이론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공인된 이론이 아닌 하나의 설인데 지금 이런 논문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마치 이거는 책에서 안 다른 건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죠.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2020년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우리가 책만 기본으로 하되 여기서 좀 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문제들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 다음은 저희 쪽 이제 모의고사나 기타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만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끝내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공무원 과목들은 끝낼 수 있다, 한 번 다시 본다라는 거 한다면 이 정보사회론은 계속 봐야 하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의 방향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론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와 또한 새롭게 나오는 영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당연히 고득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개론들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못 잡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랑 만나게 된 이유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개론들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느냐라는 것을 한정 짓기 위해서 저를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는 1강이 정보사회론이죠. 정보사회론에서 당연히 우리가 메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은 사회가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다루는 사회는 일반적인 사회학하고 조금 다르죠. 바로 이 정보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사회에 관련된 정보시대의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변화되는지 그것이 초반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정보사회론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이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보와 같은 위계에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보도록 하죠. 이러한 정보와 혼용돼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거 정보 좀 가져와 봐. 또는 그거 데이터 좀 가져와 봐. 네, 혼용돼서 쓰고 있죠. 사실은 정보산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매우 교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정보사회론에서 다룰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쌓여져 있는 지식, 검색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들 또는 가치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되는 것은 데이터, 정보, 지식에서 분류가 되고 지혜라는 것은 만약에 보기에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답이 아닐 거다라는 거 미리 문제를 위한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 데이터입니다. 관계없는 항목이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즉 데이터는 사건들에 대해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란 말을 팩트, 관련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핵심은 사실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떤 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경 지식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서 데이터는 이런 거죠. 지금 몇 명이 빠졌니? 5명이 빠졌어요.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데이터라는 것이 되겠죠. 자체로는 현실에 대한 사실 전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바로 사실 전달 그 자체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무원이 됐었을 때 어떤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한 팩트들 또는 통계 자료들, 그런 1차적 자료들, 공식적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는 그야말로 사실적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건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검증해주는, 이것이 true인지 false인지 파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건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리해 데이터 안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게 된 데이터들의 총체적인 관계를 포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면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수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들어갈 게 O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 O라는 것은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 O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7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가 무엇인지, 그 함수를 뜻하는 게 정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나열된 정보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라는 것들, 함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에서 정보직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중에 정보를 추출하는 게 여러분의 업무의 주가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식, knowledge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knowledge라고 붙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I know라는 게 있고 I understand이라는 게 있죠. I know라는 것은 알고 있다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지식이죠. I understand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나의 수준에서 지금 그것을 내 수준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였어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 know라고 할 수 있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저장했어 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정리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정리가 돼서 쌓이고 누적적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지식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은 정보 중에서 이용자의 목적에 맞을 뿐 아니라 유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핵심 구분되는 것 바로 뭐가 보이나요? 부가가치 창출까지 갔다라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들의 패턴을 구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틀까지 마련했어. 그래서 다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했어. 지식이 되는 거죠. 단순히 패턴을 찾아내서 이것이 부가가치까지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보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통해 원리를 깨는 계속 응용하는 것. 자, 응용하는 건데 이러한 응용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지혜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그 위계가 나와 있죠.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구조화를 이루면서 지식이 되고 우리는 이 지식을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됩니다. 좋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 구분하는 거는 이전 문제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정보와 다른 개념들을 비교해 보죠. 데이터와 정보. 어떤 양적 증가한 정보와 데이터와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우리가 아마 정보 사회로 맨 끝에 다루게 될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입찰하게 되면은 바로 이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 간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이 패턴을 찾아내는 게 바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와 충분치 않은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맞는 이야기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도출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보사회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의 패턴을 읽어내고 정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메이티슨이 얘기한 거,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요. 사실 이 메이티슨이나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클랜시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책에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학자들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근거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와 지식, 지식은 단순히 정보와 달리 믿음과 약속이라는 것, 특정한 자세의 전망, 의도의 기능, 지식이 갖고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크지요. 패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 구조화시키는 것.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텍스트들이 데이터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위계를 갖고 있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건 정보에 대한 영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쌓여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게 돼 가지가 지식 그리고 지혜의 영역이 되겠죠. 지식은 정보와 달리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행위를 도출하게 하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나오게 하는 것. 지식은 의미에 관한 것이다. 지식은 내용제약이며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도 데이터를 상관관계 정보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정보들 간의 또 다른 상관관계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는 그래서 이 상관관계까지 정보 간에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정보라는 것은 정보나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아는 것의 단계다라고 한다면요. 이 지식이라는 단계는 그것을 바로 의사결정과 행동까지 옮기는 겁니다. 성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후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까지 옮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비교에 대해서 보시면은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정보사회론의 앞에 나오는 그 두 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는 낱말은 영어 인포메이션의 영어이다. 바로 해석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포메이션, 인폼. 우리가 이제 인폼이란 거에 대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알고 있는 걸 전달한다라는 인폼이란 거죠. give form to입니다. give character to furnish to aid knowledge. 지식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action of informing.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것들, 지식을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이 inform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달하는 대상이 되는 게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원적 차원이니까 우리가 information을 이해한다라는 차원이냐면 이제 각 정보사회론과 관계된 학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는가. 그리고 그 정의를 내린 것과 동시에 그들이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이론들 중에서는 우리 정보화 사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회를 공부해서 필요한 학자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격가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가면 맥도널드 나와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정보란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가치가 평가된 데이터이다 라고 나왔어요. 가치가 평가된 데이터가 되면 정보가 된다. 그럼 데이터 중에 우리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고 유용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용한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데이터지 다른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의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부가가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부가가치가 정보다. 그럼 정보에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지식이다 라고 한 거 우리 했었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이비스입니다. 정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누구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다 이거를 막 정리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아는 건데 별론데 신경 안 쓰이는데 그럼 저한테는 정보를 못 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 듣는 거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보다라는 거죠. 현재 또는 의사결정이 실현되던가 또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 나와 있습니다. 2단계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데이비스의 견해는 정보와 지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지식이란 개념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를 바로 정보라고 데이비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위너 교수 또는 위너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V라는 말, W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보는데 미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위너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이외에도 많이 보게 될 거고 사실은 수학 쪽, 컴퓨터 쪽 전공이죠. 이과 쪽 분입니다. 정보란 인간이 외계에 정하려고 행동하고 또 저전 행동의 경우 외계로부터 감지할 때 외계와 교환하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삐뽀 하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외재적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있고 독립적 존재인 바깥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외재적인 것과 교환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정보사회학이죠. 사회학에서는 이제 외재된 것, 사회적 사실, 소셜 팩트로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도 뭐냐면 바로 이 외재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적응이란 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원시 시대로 가보자면 갑자기 이제 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있다고 했어요. 불 보고 가까이서 뜨거워 하게 되면서 했는데 추울 땐 녹이 좋고 거기에 누가 탄 사체를 봤는데 동물의 사체를 봤는데 이게 너무 고기가 맛있고 부드러워지네 라는 거죠. 외제된 어떤 불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불의 사용, 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바로 위너 교수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셰넌, 이 위너 교수의 바로 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서 ABC 등이 생각되나 이 중에 어느 것이 실제로 일어날지 명백하지 않다. 이 상황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 기능을 경영사회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요. 셰넌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성, 미래에 대해서 계산 가능하다는 걸 일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정량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얼마나 퍼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봅시다. 그 판단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셰넌의 정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중요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백신이 필요하고 얼마나 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번 켄튼 쉐락.
켄텐 세라 같은 경우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세라 교수가 더 이제 뭐 이게 이 지도 교수고 있는데 세라 교수가 계속 더 진행을 많이 했고요. 정보는 어떤 특징의 사실, 대상, 사상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혼용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 어떤 특징의 사실과 대상과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식 중에서 전달 가능한 것,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 자,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보여? 안경을 썼다. 이건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저 사람은 제가 본 것 중에 머리가 가장 커. 그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머리가 크다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 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이것만이 갖고 있는 특출한 것, 그게 눈에 도출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의 의미에서 본다면 존재, 이용, 의미, 내용, 이 세 요소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 즉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특징, 의외성의 척도라는 거, 이건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 이것이 정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6번 헤이즈 앤 베커입니다. 헤이즈 앤 베커는요. 정보는 데이터 처리의 결과로서 생겨난 데이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 간의 패턴을 밝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간의 어떤 패턴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이 결과는 이거네 라고 하게 되면서 나타난 거죠. 이 데이터라는 이런 방향을 가르치네, 우상향하고 있네, 우하향하고 있네, 가설에 부합하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즈 앤 베커부터 이전의 학자들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구분이 뭐했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게 헤이즈 앤 베커의 정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가장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 이제 효과 접근법이라는데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정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알고 있는 비슷한 위기인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 준 사람이 헤이즈 앤 베커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벨킨과 로버트슨입니다. 정보는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보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7가지 범주로 나타낸다. 다시 정보의 목적이 나왔어요. 바로 구조의 변화를. 그러면 구조의 변화가 돼서 정보를 통해서 구조의 변화를 통해 딴 하고 구조가 나타났어. 여러분 구조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 오늘 메타적으로 의미에 대해 설명 많이 하죠. 특징도 있고 구조도 있고. 근데 문제라고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구조는 또 저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눈과 코와 입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돼 있으면 잘생겼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딱 돼 있다 어떤 형태를 그래도 입이 위치해 코에 위치해 있고 팔이 팔에 위치해 있어. 딱 이러면 그 형태를 이제 스크린샷을 찍으면 하나의 틀, 체계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 구조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정보들이 어떤 구조화가 맞춰서 어떤 완성된 구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이런 7가지 범주로 정보를 나누어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벨킨과 로버트슨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벨킨과 로버트슨의 입장에서 나온 범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 정보에 결정된다. 구조란 것은 불확실성. 이게 바로 샤논이 얘기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각.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거,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시대고시 스튜디오 입장에서 약간 춥게 해놨어요. 저는 춥지 않아요. 시원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수업하다 열이라고 하게 되니까 라는 것도 있고 강의하기 가장 좋은 날씨죠. 지각 느껴지는 거. 개인의 개념의 형성입니다. 언어, 기어워저 텍스트라고 했는데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해볼게요. 짜장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냥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호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발신자와 수신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수업을 듣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죠. 너무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오는 양도 달라지고 사회 개념 구조, 정식화된 지식, 어떤 형식화돼서 하는 일원화된 지식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바로 정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됐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벨켈 앤 로버트스는 나름대로 이러한 정보의 어떤 체계화에서 구조화된 지식을 만들기 전 단계의 정보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했네요. 자, 8번 브룩스입니다. 지식구조의 일부라고 정해갖고 수식으로 표현했어요. 정보는 어떤 가치나 부가가치를 올리고 체계화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게 수식으로 표현했지만 개념으로 하나씩 써보시면 돼요. 지식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지식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요. 그럼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지식구조 안에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효과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 발달된 지식구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멋있게 썼어. 난리지를 쓰고 막 이렇게 됐고 인포메이션을 써놨는데 그게 KI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서 이제 효과가 들어와 시그널을 주고 신호를 주고 하게 되면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 그럼 그 지식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조는 쉽게 변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 제 몸이 이렇게 통통한 몸에서 갑자기 변하면 구조의 변화가 온 건데 그게 쉽나요? 다이어트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간 구속성, 그 형태를 체계를 잡아주는데 당연히 이건 변동합니다. 이 변동한다는 게 정보화 사회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 체제가 변할 때 나타난 것처럼 정보화 사회도 이제 새롭게 나타난 사회고 그 이후의 사회가 나타나서 구조도 변화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을 뿐. 자, 그래서 뭐 구조가 변한다는 정보 사회론 시험 체제가 막 계속 변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정보가 들어가면 새로운 지식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 브룩스의 정의가 됩니다. 수식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브룩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아신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 브룩스는 지식 구조의 변화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르지가 분류한 접근법 가운데 효과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효능감,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프트입니다.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수신자의 행위를 바꾼다. 자, 의미 있는 자료인데 이거보다는요. 이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수신자의 행위의 변화를 촉발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서 이게 지식에 들어가 이거 정보사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행위에 대한 변화 의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행위 촉발에 변화를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신자 행위를 변화하지 못 주게 되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거죠.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 의미라는 개념이 다프트가 쓸 때는요. 이 사람이 이걸 난리지의 개념으로 전에 얘기하지 않았고 이해라는 개념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다. 미시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의미는 누가 해석한 의미? 수신자가 해석한 의미. 오케이. 자, 마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보는 의사결정, 의미의 형태로 분석 처리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자에게 있어서 분석 처리된. 사실은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분석 처리됐을 때, 가공됐을 때 조작인데 이 조작이 나쁜 의미의 조작이 아니에요. 이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분석 처리가 불가능해. 분석 처리가 가능하게 조작된 개념의 조작이 이루어진 그런 처리된 자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된 자료라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보의 어원들이야 정보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 관점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엔트로피의 정보라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이론가들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지. 많이 만난다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는 이제 이 정보 자체의 가치,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라는 게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하죠. 자원으로서의 정보,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가장 처음에 근원적인
정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어기에서 다시 등장했네요. 사이버네틱스 이론 기억합시다.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사이버네틱스는 기계 및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기본 단위인 시간과 정보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게 정보의 정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뛰어들어갖고 우리나라 올림픽 승리했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진출했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몇십 년 전의 얘기를 마치 지금 정보처럼 이야기한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기본 단위인 시간과 정보와 관련돼서 이게 연계적으로 이제 정보가 변화한다는 이론이 사이버네틱스 이론이고요.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무엇이다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시간과 정보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게 무엇이다? 사이버네틱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샤넌과 위버 교수입니다. 정보 처리 단위 바이너리 디지트. 여러분이 많이 본 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보 처리 단위에 대해서 이 정보의 양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샤넌 교수가 많이 했던 게 뭐였죠?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거죠. 정보가 팽창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 쓸모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팽창이나 낙관론적 거나 긍정적 의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라고 한 거지. 그런가요? 아니죠.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결정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이 나타났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보 수용자라고 효용을 증대하고 효용 감소를 초래할 줄은 무언가를 알게 해줬고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여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이론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본 거죠. 단점입니다. 비역사적, 정태적, 기능주의적, 단순히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순기능만 있어라고 파악한 이론이었다라는 거죠.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의 발달, 정보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막 틱톡, 모바일 막 이런 거 막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정말 이거 많은 확실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길렀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세태를 예측하지 못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원으로서의 정보입니다. 훨씬 더 지금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기 이제 큼직큼직한 학자들, 단독으로 출제된 학자들이 자꾸 나옵니다. 후기 산업사이론, 정보사이론, 후기 산업사이론, 탈산업사이론, 바로 다니엘 벨의 솜씨죠. 이 다니엘 벨은 후기 산업사이, 탈산업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강이죠. 지금 2강, 3강에 가게 되면 각 학자들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원의 이론들의 학자들의 구체적으로 탈산업 사회가 무엇인지, 이 사회는 이전의 사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니엘 벨 하면 탈산업 사회 제시했다 기억하시고요. 나이스 비트. 존 나이스 비트는 공동체는 시대적 조류라고 해서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 기억하시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를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런 나이스비트가 한 것처럼요. 나이스비트는 전 세계 거시적인 거대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국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책들이 매년 새롭게 나와요. 그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음식 같은 거 뭐가 잘 나가고 이게 트렌드가 뭐 예전에 이제 언제는 뭐 마라탕이 유행했다면 언제는 또 무슨 뭐지? 그 무슨 떡볶이야? 저거 뭐 놀랐는데 로제 떡볶이인가 뭐 이게 유행하고 이게 또 일종의 트렌드죠. 일정 범위 소비죠. 이제는 홀에서 먹는 거보다 배달하는 게 더 유행이 됐다라든지 또는 뭐 가전제품이 전부 다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맞춰진 다품종 세량 생산 체제로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너무 잔인해요. 왜냐하면 이건 시대별로 바뀌니까 이 메가 트렌드의 어떤 조류를 이뤄내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점이에요. 정보 자원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원이나 생산되는 것에 맞췄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이 정보는 특히 소비자 주권, 소비자들에게 대부분 다 공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전자민주주의까지 가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 따위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나온 거죠. 왜 정보가 하필 20세기 후반 1900년대 이후에만 이게 이렇게 된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이게 사회 변화의 추세를 모사하고 예측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그냥 정보가 가치 있게 됐어라는지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거 자원의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상품으로서의 정보예요. 이제 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여기를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는 합격 가능해, 여기는 몇 % 불가해, 여러 것들이 일종의 정보 같은 경우는죠. 하나 리서스가 아닌 상품으로 사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도 지원하지만 회사를 지원했을 때 이 회사의 연봉이 얼마지? 유료 정보죠. 그렇게 해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브레이버만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정보라는 하나의 상품, 생산 유통처럼 가치 생산처럼 재화의 것과 동일하다. 이 자본의 내적 논리에서 이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금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멘델 이야기는 자원이 아닌 상품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구매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 하나의 이것을 상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정보에 대해서 양적인 계산까지도 가능하게 됐었고요. 이 가치의 사회적 배분 문제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독점돼서는 안 되겠죠. 정보에 대해서 공유화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단점 보시면 기본적 생산과학의 동질성하면서 정보사의 기능성, 가능성 측면 과소평가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부구조, 상부구조에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생산관계에 대해서 소외된 존재들,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거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생산관계 동질성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품적 측면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를 이제 분리하고 하는 데서 애매하게 된다라는 거. 또한 결정론적, 진화론적, 본질주의적 가정. 이 사회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진화론적 관점이야. 그럼 이거는 뭐로 공격할 수 있냐면 진화, 무엇이 진화니? 정보가 상품이 되면 진화니? 이건 무조건 발전이니? 예전보다 행복하니? 이런 애매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판적이어서 기득권층의 권력을 의미 음모론, 컨스피러시적 시각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독점한 몇몇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봤었던 위너기스틴과는 달리 이쪽은 이러한 정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관적인 면도 있고 비관적인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